여러분, 국가는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너무나 당연해서 질문 자체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이트의 대규모 해킹, 통신사들의 유심카드 대규모 해킹, 이제는 정말 이례적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 우리는 언제나 내 정보가 털리는 건 아닌지 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뭐 원래 그런 거지. 까놓고 말해서 내 정보들 이미 중국이고 북한이고 다크웹 이런 데 다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조 섞인 포기 상태이신 분들도 있겠죠. 막대하게 수집된 우리의 모든 디지털 정보, 아무리 엄격히 관리하더라도 거대한 꿀통이 하나에 몰려있는 한 언제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디 단순한 개인정보뿐인가요? 여러분들의 금융정보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없는 금융활동을 해온 여러분들의 발자취는 수집되고 있고 그 정보가 모여 우리는 언젠가부터 과거에는 없었던 일들을 하나씩 겪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냐라는 자금 출처 조사, 출금하려는 내 돈이 정당하게 얻어졌는지에 대한 상세한 소명 요구, 고객 보호, 이를테면 보이스 피싱을 막겠다며 내 돈임에도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출금 제한.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더 자유로워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더 통제되고 있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불편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사토시 페이퍼스. 이 책은 단순히 개인의 주장을 담은 책이 아니라 미국 비트코인 전략연구소라는 비트코인 싱크탱크가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펴낸 논문 모음집이죠. 이들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미국 전반의 비트코인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첫 챕터 What is at stake? 무엇이 쟁점인가 편은 오늘날의 국가가 가장 불편해하는 존재가 다름 아닌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하고 행동하는 개인이다 라는 매우 역설적인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주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자유를 되찾을 방법은 과연 존재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5억 5억이네. 개당 5조 원 가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국가 시스템.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그렇죠. 원래 국가는 우리 개개인의 소중한 권리, 예를 들면 생명이나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지키기 위해 서로 약속해서 만든 틀이었는데,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쩐지 국가가 우리 삶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있죠. 네, 사생활 침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정부는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서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동의도 없이 전쟁 같은 큰일을 벌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국민이 주인이라고 배웠는데 현실에서는 정부가 법을 만들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모든 권한을 틀어주고 점점 더 개인을 옥죄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지,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민주주의의 모습일까요? 지금의 이 시스템, 과연 여전히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깊이 있는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처음 탄생했을 때 내걸었던 이상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 사이에는 분명 큰 간극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국가 권력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거대해졌는지,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는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축소되어 왔는지 그 구조적인 맥락을 좀 더 면밀히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 원인과 과정을요? 네, 단순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어떻게 새롭게 설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고민을 함께 던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날 국가가 가장 다루기 힘들어하고 어쩌면 은연중에 경계하는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흔히 생각하는 외부의 적이나 심각한 경제 위기 같은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주적인 개인,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국가는 왜 자신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개인을 때로는 불편하게 여기게 된 걸까요? 참 역설적인 상황이죠. 이런 현상은 사실 지난 수백 년에 걸쳐서요. 국가라는 개념과 국민 전체 또는 사회 전체라는 개념이 점차 하나로 합쳐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국가와 국민 전체가 동일시되면서요? 네. 국가 시스템 자체가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인식되면서 그 시스템의 논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개인은 점차 시스템에 잘 맞지 않는, 심지어는 문제적 존재, 나 이질적인 요소로 취급받기 쉬워진 겁니다. 그렇군요.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밝히고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요구에 저항하는 개인의 목소리는 너무나 쉽게 반사회적이라거나 더 나아가 반국가적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형성된 것이죠. 아, 국가 전체 혹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그 거대한 명분 아래에서 개개인의 고유한 생각과 권리가 억눌리는 경향이 점점 강해진 겁니다. 이런 현실은 특히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졌던 처음의 생각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건 소수의 특권층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귀족 정치를 막고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그게 핵심이었죠.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법이라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옭아매는 또 다른 감옥이 되지 않으려면 국가와 개인 사이에는 어떤 관계 설정과 견제 장치가 필수적일까? 이런 깊은 고민들이었죠. 네, 아주 중요한 고민들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국가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들이 그토록 경계했던 새로운 형태의 귀족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확합니다. 건국자들의 아이디어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그들은 자유로운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국가 권력이 아니라 오롯이 개인의 타고난 권리에 있다고 봤습니다. 개인의 권리요? 네, 권리라는 것은 오직 개인에게만 속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 권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개인들로부터 특정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도구일 뿐이라고 명확히 정의했죠. 아, 도구일 뿐이다. 그렇죠. 즉, 정부는 권리의 원천이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이자 도구이며 그 존재의 정당성은 오직 국민의 명시적인 동의와 위임이라는 조건 아래서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단순히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민주주의를 넘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핵심 가치로 삼는 헌법적 자유주의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초기에는 오히려 국가가 국민에게 자신의 존재 이유와 행동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랬습니다. 개인이 나서서 나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 재산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 는 사실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군요. 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전제였으니까요. 오히려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가져가거나 개인을 전쟁터로 보내는 것과 같은 중대한 행위를 하려면 왜 그것이 정당한지, 왜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한지를 국민에게 설득하고 입증해야 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국가는 이제 개인에게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자산 출처를 소명하세요. 당신이 범죄와 관련 없음을 입증하세요. 당신이 가진 정보의 출처를 밝히세요와 같이 말이죠. 정말 그러네요.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국민은 자신이 어떤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국가 앞에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마치 개인의 권리가 원래부터 국가의 것이었고 국가가 특별히 허락해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처럼 그 본질이 변질된 것입니다. 특혜처럼요? 네. 이것은 건국 초기에 설정했던 국가와 개인의 관계, 즉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뒤바뀐 모습입니다. 네. 결국 자기 주권을 가진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존재는 한때 국가 탄생의 핵심 이념이었지만 오늘날 국가는 바로 그 존재를 잠재적인 통제 대상으로
심지어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걸 뭐랄까 시민국가 관계의 근본적 역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듣고 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 국가는 여러분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부속품처럼 느껴질 때는 없으신가요? 이러한 권력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현실에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크게 세 가지 축, 즉 군사력, 재정력, 그리고 관료제를 통해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군사력, 재정력, 관료제. 먼저 군사력부터 이야기해보죠.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본래 필요할 때만 소집되어야 했던 군대는 점차 상시적으로 유지되는 상비군으로 바뀌고 그 규모는 계속해서 커져왔습니다. 아, 상비군으로요? 네. 그리고 이렇게 커진 군대는 국가의 의지에 따라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과 무력 충돌에 동원되었죠. 공식적으로 선포된 전쟁이든 아니든 미국 역사만 보더라도 100건이 넘는 해외 무력 개입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는 독립전쟁이나 남북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은 아주 큰 전쟁들만 기억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빈번하고 다양한 형태로 군사력이 사용되어 왔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19세기에는 서부 개척 과정에서 원주민과의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고 20세기에는 냉전이라는 이념 대립 속에서 전 세계적인 군사 개입이 있었고 네. 21세기에 들어서는 테러와의 전쟁이 있었고 최근에는 특정 국가를 봉쇄한다는 명분 아래 새로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헌법상 전쟁을 선포할 권한은 분명 의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역사에서 위회의 공식적인 선포를 거쳐 시작된 전쟁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 점이 중요하죠. 대부분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군 지휘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시작되었죠. 1812년 영국과의 전쟁, 멕시코 및 스페인과의 전쟁, 그리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 정도가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행정부,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행 권력이 스스로 전쟁 결정 권한을 사실상 장악하고 확대해온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통제력이 약화된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축은 바로 재정력입니다. 국가가 자신만의 군대를 가지게 된 것처럼 이제는 마치 자신만의 돈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아, 돈까지도요? 네. 그 결정적인 전환점 중 하나는 1913년 미국 수정헌법 16조의 통과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도 국민에게 영구적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얻게 되었죠. 영구적인 소득세요? 네. 그 이전에는 소득세가 위헌 논란에 시달렸고 도입되더라도 한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헌법 이후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온갖 종류의 세금이 연이어 도입되거나 강화되면서 국가의 재정적 기반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흥미로운 언어적 변화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거친 돈이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라는 뉘앙스보다는 정부 수입, Government Revenue라는 용어로 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 정부 수입? 네, 마치 정부가 스스로 돈을 벌어들이는 독립적인 주체인 듯한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원래는 국민의 돈을 잠시 빌려 쓰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게 되었는데도 정부 지출은 그걸 훨씬 뛰어넘어 계속 늘어났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막대한 규모의 빚, 즉 국채 발행을 통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돈까지 끌어다 쓰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돈은 또다시 점점 더 비대해지는 관료 조직을 유지하고 더욱 확장하는 데 주로 쓰였다는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그렇죠. 현재 미국 연방정부 산하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행정기관, 부서, 위원회가 존재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조차 없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네, 그 수가 엄청나죠. 정부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문서들을 찾아봐도 기관의 숫자나 분류 기준이 제각각일 정도로 그 구조가 미로처럼 복잡하고 방대해졌습니다.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어진 거죠. 바로 그 점이 세 번째 축, 즉
거대한 관료제 자체의 힘과 연결됩니다. 진짜 문제는 이 셀 수 없이 많은 행정기관들이 단순히 의회가 만든 법을 충실히 집행하는 행정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아, 집행만 하는 게 아니다. 네, 이들은 자체적으로 수많은 규칙, 룰과 규정, 레귤레이션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은 사실상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우리의 삶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런데 이 규칙들을 만드는 과정은 의회의 입법 과정처럼 투명하게 공개되거나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관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스스로 집행하고 심지어 그 규칙에 대한 해석 권한까지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만들고 집행하고 해석까지요. 그렇죠. 즉, 본래 분리되어 서로 견제해야 할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가지 권력이 이들 관료 조직의 손안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네. 이것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그토록 고심해서 설계했던 삼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우리 평범한 국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들지도 않았고 선거나 투표를 통해 통제하거나 바꾸기도 어려운 수많은 규칙과 규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규칙들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근거로 집행되는지조차 불분명하고 법적 소송을 통해서도 그 해족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법과 명령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 정당성의 근거는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느새 원래 정부는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일종의 체념 섞인 착각에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어쩌면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구축된 하나의 거대한 환상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잠시 빌렸었던 제한된 역할의 국가는 점차 사라지고 이제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돈을 걷고 무력을 사용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관료 시스템만이 남게 된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군사력, 세금 징수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거대한 관료제. 이것들이 우리가 비교적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국가 권력의 작동 방식입니다. 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더 은밀하게 이 모든 국가 권력을 가능하게 하고 뒷받침하는 기반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기반이요? 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그 존재 자체나 작동 방식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스템. 바로 명목화폐, 피앗 머니 시스템입니다. 아, 명목화폐요? 피앗 머니. 네, 피앗은 라틴어로 그대로 되게 하라는 뜻인데 정부나 중앙은행에 이것이 돈이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가치를 갖게 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금이나 은처럼 그 자체로 실물 가치를 가지거나 혹은 금과 일정 비율로 교환이 보장되는 화폐, 즉 근본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죠. 이 명목화폐 시스템의 핵심은 중앙은행이 실물 가치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없이 독점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 공급량이나 이자율 조절과 같은 정책 수단을 통해 그 돈의 가치와 유통을 인위적으로 관리한다는 데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관리하는군요. 네,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은행 금고에 있는 금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론상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아, 이론상으로는요? 네, 이렇게 발행된 명목화폐는 시중은행들이 우리에게 대출을 해줄 때 사용하는 지급준비금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 국가 경제 전체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이 화폐 시스템에 깊숙이 종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명목화폐 시스템의 영향력은 단순히 돈의 발행과 가치 조절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금융거래는 디지털 기록으로 남잖아요. 네, 그렇죠. 전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과 상업은행들은 서로 연결된 거대한 금융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망을 통해 개인의 거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신용카드로 무엇을 구매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온라인으로 송금했는지, 어느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는지 등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공유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네, 그 기반이 이미 다 갖춰져 있죠. 그리고 이 방대한 금융정보는 필요에 따라 국내외 정보기관, 경찰, 국세청, 심지어 군대나 국제기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명시한 법률이나
영장 없이는 함부로 개인의 정보나 재산을 수색하거나 압수할 수 없도록 한 헌법상의 중요한 보호장치? 예를 들어 미국 수정헌법 제4조 같은 것을 사실상 우회할 수 있는 전례 없이 강력한 감시망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네, 그 우회 가능성이 문제죠. 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경제활동 전체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만능 감시 면허를 가지게 된 셈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이 지점, 즉 현대은행 시스템의 막강한 정보력과 국가의 감시 권력, 그러니까 경찰력 및 정보력이 결합된 이 새로운 형태의 통제 체제를 은행가들의 혁명, 뱅커 레볼루션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가들의 혁명? 네, 이 혁명은 총성 없는 혁명이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아주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그러나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조용히 진행됐군요. 네, 그리고 이 혁명은 너무나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반 시설 깊숙이 뿌리내렸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거대한 권력 구조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인지하지 못하는군요. 네, 우리는 그저 편리해진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모든 경제적 발자취를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스템은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후퇴해 왔는지 살펴보고 군사력, 재정력, 관료제라는 눈에 보이는 국가 권력의 확장 방식을 짚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의 이면에 숨겨져 우리 삶을 더 깊숙이 통제하는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는 명목화폐 시스템과 금융 감시체제라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까지 함께 탐구해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현재 우리가 국가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돈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스템들이 과연 처음의 약속처럼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어쩌면 우리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변모해온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행가들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보기란 댓글창, 영상 말미에 띄워드린 다른 영상들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 평소 가지고 계셨던 의문이나 오해들을 푸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런 쓰레기가 없다. 보통 쓰레기는 이제 태우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쓰레기가 나와서 태울 때까지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건 태울 수도 없으니 더 나쁜 쓰레기다.